되니까 오히려 사실 더 굵직한 재료는 결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 얘기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확정되기 전 단계거든요. 이건 주가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사실 거래대금을 제가 매일 보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거든요. 대형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요,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 오셨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건강은 더 좋아지셨나요? 전에보다 얼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뭐 등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0.3% 정도. 그러니까 뭐 그나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되게 약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오늘 거래소는 0.3% 올랐지만 또 코스닥은 뭐 한 0.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시장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거래소가 좀 더 강하고 어떤 때는 좀 코스닥이 강하고 하는데 오늘은 거래소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속보 하락했고요. 근데 우리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없는 장 이게 좀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래 대금 뭐 이런 걸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원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가 1조 이상 평균 나오고 또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뭐 한 1조 5천억 뭐 이 정도의 거래대금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마감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9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그 바로 2등으로 거래대금 나온 종목들이 개별주들 뭐 한 4천억, 3천억 이렇게 거래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대형주들의 거래도 좀 한산하고 그래서 지수도 좀 쉬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헝다 이슈 때문에 헝다 파산 이 위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렸잖아요. 그렇죠. 네. 급락했었고 그때 우리는 마침 연휴라 이제 넘어갔는데 피해를 피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재료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책에 전설로 떠나는 월가용 피터 린치 책에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리가 올라도 호재 또는 악재일 수 있고 뭐 금리가 떨어져도 호재 또는 악재일 수 있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악재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좋은 건 또 호재일 수 있죠. 금리가 하락해도 마찬가지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갈 때 호재일 수도 있고 또는 떨어져서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재료는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과연 현재의 장은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때 헝다 이슈가 나온 거고 그렇죠. 또는 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악재 중에 아직 뭐 확정은 당연히 안 됐지만 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중에 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미국.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9월 말 10월 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오늘 9월 27일이니까 지금 글로벌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인데 과연 그럼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힘없는 장이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힘없는 장은 거의 7월 초중순부터 여기가 정확히 7월 초죠. 7월 초부터 또는 늦어도 8월 초부터 힘없는 장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위치를 봤을 때 뭐 헝다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좋은 거냐 또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은 사실은 뭐 7, 8달에 나온 재료니까 오히려 사실 더 굵직한 재료는 결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 얘기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재료로 헝다가 있고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뭐 파산이랄지 이런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불안함인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확정되기 전 단계거든요. 이건 주가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정되기 전의 호재가 진짜 호재고 또 확정되기 전에 악재가 진짜 악재인데 지금 어찌 보면 헝다는 뭐 오늘도 그 얘기 나오던데요. 뭐 헝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뭐 20몇 프로가 빠졌고 연초 대비 뭐 거의 뭐 90% 이상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뭐 이자가 몇백억짜리 이자 기일이 도래하는데 이자를 갚냐 못 갚냐
그러니까 350조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채 이자를 지금 갚냐 못 갚냐. 그러니까 원금 갚는 건 아예 생각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아픈 기억이지만 과거에 뭐 대마불사라는 말을 무색해했던 대우그룹의 파산이랄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번에 진행되진 않거든요. 이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 기업의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불안한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사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떡해. 진짜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도 몇 번 있었고요. 연례 행사 아니에요? 몇 번 있었고 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훨씬 큰 거는 테이퍼링,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될지 이쪽이니까 뭐 지금 헝다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너무 과하게 막 그 어감에서 오는 말의 어감에서 오는 야 미국 정부가 셧다운인데 그렇게 좀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만료가 지나가면 네.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 된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하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약간 아는 분들은 그냥 사실 이제 넘어가는데.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상하원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가 안 됐을 때 셧다운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합의가 안 되지 않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합의가 다시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뭐 미국의 정치가 사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극으로 가다가 다시 또 갑자기 또 합의를 시키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훨씬 중요하니까 테이퍼링의 최초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금리 인상은 언제쯤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예상이 되는지 연방 위원들이 어떤 식의 멘트를 내는지 의견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불안정한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가장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줘야 아 이게 확실하게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오늘도 한 3천억 이상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사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화면에서 외국인들이 뭐 최근 한 달 동안 또는 세 달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순매수나 또는 순매도 규모를 보였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천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400억대의 순매수를 이뤘고 또 하나는 이게 요 매매 동향이 이제 그 아래 라인으로 다 순매수잖아요. 아, 코스피 그러네. 200 선물도. 선물까지도 순매수를 했다는 건 확실히 상방으로 오늘 하루는 일단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좀만 늘려서 5일 정도로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1조 정도의 순매수를 한 게 보이죠. 네.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5개월 만에 순매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외국인들이. 한 달로 하면 2조가 되고요. 이제 이걸 더 늘려서 3개월로 하니까 엄청 큰 순매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은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계속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뭐 한 달 또는 한 보름 안에 이제 계속 순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은 금리 인상도 저는 큰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환율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부터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상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사실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당연히 한국 주식 투자자니까 한국의 전통 PBR이나 PER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뭐 많이 이제 낮은 상태라는 건 뭐 늘 리포트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만 보기에는 그럼 뭐 몇 달 전에 왜 팔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산 대부분이 그 삼성전자에 좀 몰리고 있다.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제 그래서 그래도 그 아래 하방 저점은 이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래도 상승을 하기에는 좀 이야기하기는 멀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두 종목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수 전체를 좀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지수 차트와 다르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들어왔다고 해도 상반기에 순매도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0조짜리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왔다고 얼마나 크게 올릴 수 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있고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지수 차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최고점은 7월 초 정도에 일단은 찍었죠. 네. 그래서 3,300 좀 넘어갔을 때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3,300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리고서 계속 빠졌던 게 3,050포인트 정도에서 멈췄었는데요. 차트 분석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평선 지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0일선을 깨지 않았죠. 그래서 200일선을 깨지 않고 거기서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주고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좀 이제 200일선에 딱 붙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7월 전까지는 지수상으로 완전 정배율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거의 한 3개월 만에 지금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차트상으로. 이 차트라는 게 뭐 과거의 주가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했을 때 결국은 이게 후행성이라는 말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사실은 차트는 매일매일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단기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손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재무제표보다는 차트죠. 재무제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차트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이평선의 충돌이 이제 곧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고 200일선은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 조만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죠. 3,300을 향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3,050을 바로 전저점인 3,050을 깨고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더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200일선 타고. 옆으로 가는 걸 우리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가격 조정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건데, 저는 만약에 셋 중에 올라간다, 옆이다, 내려간다 해서 셋 중에 확률적으로는 옆으로 좀 더 가는 게 제일 높아요. 원래 주식은 최근 몇 달 또는 뭐 작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환상에 젖어 있어요. 막 매일 지수가 오르는. 특히 작년 11월, 12월이 그랬습니다. 11월, 12월에 지수가 막 한 달에 10%가 올랐거든요. 뭐 매일 지수가 막 0.5%씩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환상이거든요. 뭐 10년 중에 그런 시기는 한 1년밖에 없고요. 그 1년이 벌써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옆으로 가는 시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상승의 시기가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역사적 신고가 7월이니까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거의 1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가락률이 제일 높고, 또는 위냐 아래냐, 뭐 3,050을 깨고 3,000포인트 테스트 한번 받을 것이냐, 아니면 3,300 위로 올라갈 거냐 해서 저는 좀 확률적으로는 아래를 좀 지금 계속 좀 긴장하면서 보는 편이에요. 옆으로의 확률이 더 높고 위냐 아래냐에서는 사실 아까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를 확률보단 떨어질 확률을 저 좀 200일선 아래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궁금한데, 왜냐면 우리 전 국민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 500만 주주라고 그러든가 300만 주주라고 그러든가. 야, 나는 지수 같은 거 설명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설명해줘. 근데 삼성전자 설명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 비슷해. 어찌 보면 네. 지수보다 약한 차트예요. 지수보다 약한 차트입니다. 왜냐면 지수는 200일선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200일선을 깨고 이평선상으로는 사실 역배열이에요. 200일선, 120일선, 60일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거래소 지수보다도 약한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약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이거는 200일선을 깬 지가 한참 전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200일선, 121선, 61선, 21선까지 이런 거 우리 완전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역배열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당분간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해서 9회 말 투아웃에 0대5로 지다가 뭐 7대5로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게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게임 중에 한 게임 나올까 말까죠. 저는 차트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정말 V자로 가는 차트는 10번 중에 한 번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역배열로 좀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아까 뭐 지수는 그나마 200일선을 버텼지만 이렇게 좀 시총 큰 애들일수록 오히려 더 차트가 좀 힘이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낼 장세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코스피 지수 그래프도 그렇고요. 차트도 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이거는 뭐 좀 그러지만 네. 약간 기대하시는 분들은 쌍바닥 형태를 만들지 않냐. 네. 그럼 쌍바닥 하면 보통 기대하는 게 네. 쌍바닥 끝에 뭔가 급등 이걸 좀 기대하잖아요. 그런 기대. 보통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쌍바닥을 아마도 쌍바닥으로 논하려면 네. 요 이제 200일선 단 요 바닥을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요 바닥 이후에는 저점을 안 깼으니까. 음.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럼 과연 저 위치가 바닥을 논한 위치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고점에서의 그럼요. 하락이니까. 네. 원래 바닥은 사실은 진정한 바닥은 이제 대세 하락장의 끝에서의 바닥이 사실 맞고요. 지금의 바닥을 만약에 논하기에는 거의 한두 달짜리 바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은 지금 아니니까 대세 상승이 1년 반 있었으니까 사실 고점에서 쌍바닥을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쌍바닥이 아니고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봐주는 거거든요. 이평선의 지지. 근데 이평선의 지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거래소는 200일선에서의 지지는 성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200일선 유지를 좀 더 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쌍바닥으로 가려면 전저점을 안 깨야지 쌍바닥이거든요. 그럼 전저점은 지금 3050포인트니까 적어도 전제 조건은 200일선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일선을 깨면 200일선 깨면 한 3100 깨지는 거거든요. 3100에서 3050은 정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범위라서 쌍바닥이 간다면 200일선 지지 잘 해주고 기간 조정을 잘 버티면 뭐 말씀하신 대로 3,300 근처로 가면 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생기는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쌍바닥보다는 200일선 붕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진짜 거래량을 보니까 확 줄었네요. 거래량은 제가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거 많이 대형주들 많이 하는데요. 거래량이 사실 주는 게 정상이고요. 거래량이 늘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거래량이 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도 보면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11, 12월 11,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까지도 거래가 굉장히 느는 걸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요 딱 고점 7월 고점부터는 거래가 계속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는 아까 거래대금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1조가 안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 거래대금을 제가 아예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래대금 거래량 거기. 이게 거래대금 화면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 한 1조 이상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제 삼성전자 주변에 좀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은 뭐 카카오랄지 네이버 또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대형주들이 사실 포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신원이 오늘 5천억이 거래가 됐는데 신원이 저기예요 사실 의류주면서 그렇죠. 개성공단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움직였던 테마들이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였던 거는 뭐 다들 재료로 이제 아실 거고 그런 관련주들 시총 조그만 뭐 2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막 3천억, 4천억이 거래가 됐고 지금 요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종목은 삼성전자 말고는 카카오 그리고 탑10이 보이지가 않아요. 삼성 SDI 정도 있네요. 그럼 거래대금 16위 안에 탑10은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크냐 그러면, 물론 SK하이닉스 같은 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시총도 좀 큰 거지만, 뭐 신원도 조그만 종목이고요. 쇼박스 이런 것도 조그만 종목이거든요. 쇼박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원래는 엔터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대형주들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또는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대금을 제가 매일 보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거든요. 시장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 돈이 몰려있냐 했을 때 대형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거래대금을 딱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애들이 탑10 안에 거래대금 탑10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 투자자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관심이 없는. 별로 지금 사봐야 재미없겠네. 차라리 야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사. 차라리 남북경협 관련주를 사. 이런 장인 거죠.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만 봐도 지금 장이 이런 개별주들 그나마 업종 테마로서는 2차 전지가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까 그 코스피 차트 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그 삼성전자 차트 이렇게 비슷할 때 8만 원대 지지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못했을 때 그 들었던 불안감이 이거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도 좀 약간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의 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일선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200일선을 7월 말에 깬 게, 그러니까 8월 초에 깬 게, 요 시점에 200일선을 깬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코로나 상승이 1년 이상 상승한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선을 깬 거고요. 지금 200일선 깨고서 한 달이 넘었지만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8만 원을. 그래서 아마도 거래소 지수도 200일선을 깨면 약간 충격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